강의 녹화부터 시작할게요. 하고 나서 좀 글을 쓰는 고민이나 질문 같은 거 있다가 좀 편하게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제 소개는 뭐 치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떠세요? 채팅창에 한번 그래도 글쓰기가 나는 어렵다 1번, 쉽다 2번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그래도 글쓰기가 나는 어렵다 1번, 쉽다 2번. 뭐 상관없습니다. 뭐 편하게 써진다 하셔도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쓰시면서 어떠셨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제에 따라 다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주제에 따라 틀리다는 이유가 자기한테는 익숙한 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또 익숙하지 않은 거 잘 모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맞는 말씀이고 근데 저도 글은 쓰면 쓸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쓰면서도 다른 건 모르는데 글쓰기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펜 하나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쓰면 쓸수록 계속 이게 뭐라고 그러죠? 되게 좀 계속 그 좀 뒤죽박죽이 된다거나 좀 쓰면서 막 백제공포를 느낄 때도 많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글쓰기가 어려울까? 여전히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쓰다가 말다가 쓰다가 말다가 그러니까 썼는데 아 이게 맞을까? 또 내가 이런 얘기를 써봐야 다른 사람들도 보여주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내 현재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글이 뭐 중단되기도 하거나 아니면 글에 막 그냥 자기가 각색을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지금 가난하고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자인 척 하는 거죠. 너무 하는 척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글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선민이나 뭐 진쌤도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지 않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글을 쓰다 보면 이제 쓰기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써라 그랬는데 뭐뭐 하는 척, 뭐뭐 가진 척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를 쓰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쓰셔라.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 실패해서 실패를 했다. 그렇게 써버리면 오히려 진정성과 공감이 더 가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글이 이제 수월하게 써지니까 이것저것 다 쓰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주제만 쓰자고 했는데 뭐 중구난방이죠. 좋아하는 드라마를 쓰자 그랬는데 뭐 영화 얘기를 쓰고 뭐 소설 갖다 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잘 써지니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심플한 게 좋다. 제가 어제 아침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회사에 큰일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걸 막느라고 이제 또 저희 전무님하고 이제 저 본부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또 말이 장황하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무님이 야 짧게 핵심만 말해 심플하게 아직도 그렇게 못 알아듣게 얘기하면 너 어떡할 거냐 또 이렇게 혼난 거예요. 글도 그래요. 한 가지 주제만 한 가지만 쓰자라는 게 심플하게 그냥 뭐든지 그러니까 보고서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주제 주면 그거에 대해만 쓰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에 또 잘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꾸 딱 오늘 내 시간이 없다 뭐 아니면은 그냥 내가 한 번에 다 잘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또 이게 처음부터 잘 써지다가 나중에 막 마무리가 또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마음만 앞서니까 또 쓰다가 막 중단하는 경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한 번에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초고는 제가 양을 채우는 원고를 했었고 다른 강의 할 때도 초고는 양을 채우는 원고이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멈추지 말고 그냥 쓰자.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그래서 말과는 다르게 말은 한번 내뱉으면 날아가잖아요. 어차피 말은 장황하게 하면은 어쨌든 주어 담을 수는 없잖아요. 말을 하면 나가니까. 근데 글은 어때요? 글은 한번 초고를 쓰고 나면은 그거를 계속 고쳐 쓰고 고쳐 쓰고 고쳐 쓰고 하다 보면은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과 달리 글은 여러 번 고칠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잘 쓰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유명 작가들조차도 글쓰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작가라면 그 누구든 빈 공책이나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아야 당연하죠. 문장을 떠올리기 위해서라면 방망이로라도 내 머리를 내쳐야 된다. 오클리오라는 미국의 유명 작가인데 이게 공감이 가실 거예요. 쓰다 보면은 아씨 뭘 써야 되지? 아마 지은쌤이나 영수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쓰다 보면은 책을 많이 읽으셨던 분이라면 뭐 수월하게 쓸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더 길어지고 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뭐 짧은 단문 같은 경우는 금방 쓰지만 이게 막 책을 쓴다거나 뭐 본인들이 이제 뭐 논문을 쓴다거나 이렇게 긴 글을 쓰다 보면은 어떤 글은 잘 써지는데 어떤 글은 또 호흡이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내리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존 스테이먼 같은 사람은 첫 줄을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포이자 마술이며 기도는 동시에 수줍음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첫 줄 자체를 쓰는 게 좀 막 어떠세요? 글이라는 게 딱 첫 줄 시작이 안 되면 막막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떠세요? 첫 줄이 잘 써지면은 다른 거는 그냥 쭉 써지죠. 그래서 이따가 첫 문장을 잘 쓰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은 작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작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는 작가는 매일 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책을 낸 사람이 아니라 책을 낸 사람은 저자예요, 저자. 사실은. 책을 써서 낸 사람은 저자고 저는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책을 안 냈기 때문에 매일 쓰는 사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작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맞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 쓰는 게 어렵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영수 씨 말씀하신 대로 매일 주제에 따라 틀릴 수 있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겠죠. 다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주제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쓰고 싶은 주제 한 가지에 집중해서 단순하게 쓰고 또 고쳐 쓰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글을 잘 쓸 수 있는 글쓰기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은쌤이나 영수 씨도 어떤 주제 잘 쓰고 계신데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 자기가 쓰고 싶은 주제에 한 가지에 집중해서 쓰고 또 고쳐 쓰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쓰기 전에 글쓰기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릇이 안 써지니까 나조차를 이제 막 붐업시키는 거죠.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알아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글을 쓰는 작가다. 그러니까 내가 유시민이다. 뭐 아니면 내가 장석주다. 아니면 뭐 내가 뭐 조앤 K 롤링이다. 뭐 내가 무라카미 하루키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제만큼은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글을 쓰는 작가라고. 이게 잠재의식에 집어넣는다고 하죠. 그 조세 모페의 잠재의식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그 잠재의식이라는 게 내 무의식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뭘 할 거야. 그러니까 시크릿 뭐 이런 거 보면 책 보면 나오지 않는데 잠재의식은 심자라는 게 상상을 하자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붐업을 시켜줘요, 나를.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야. 글 쓰기 전에 저 눈을 감고 내가 최고의 작가야. 이러면은 진짜 막 마음이 붐업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도 보잘것없어도 내 글이 지은 쌤이나 영수 씨가 쓴 글이 어떤 사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남한테 도움을 주는 글을 쓰자. 어떤 글이라도 지은 쌤이 썼던 글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글을 쓰는 선생님으로서 만약에 살아간다 했을 때 되게 멋진 일이잖아요. 그럼 제자가 선생님 바라봤을 때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글을 썼을 때. 그 영수 씨 썼던 그런 글들이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저 선배는 저렇게도 살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글이라도 30일 중에 한 개 쓴 글이라도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가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단 한 사람이라도 소수라도 제가 쓴 글을 보고 뭐 블로그나 SNS나 책을 보고 아, 잘 읽었다. 좀 그 한마디가 저는 그게 저를 계속 쓰게 만드는 힘을 만들거든요. 그게 못 쓰고 잘 쓰었다니까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글이라도 남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쓰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글만 비교해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 못 썼으면 어때요? 오늘 조금 더 잘 쓰는 그런 업글인간이라고 재작년에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굉장히 유행어가 됐죠. 제가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시를 다 읽어봤는데 이 단어만큼 진짜 파급력이 있는 단어는 지금까지 못 들어봤어요. 뭐 항상 그 10가지 키워드가 막 이렇게 뭐 돌잖아요. 뭐 작년 같은 뭐 레이어드 홈, 뭐 무슨 뭐 인간. 근데 계속 입에 붙는 건 업그레이드만밖에 없더라고. 딱 봤는 게. 왜?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글쓰기 업그레이드인간이 되자.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쓰면 되고, 오늘 잘 못 썼으면 내일 더 한 주 더 쓰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들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 편하게 글을 다 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한번 세 가지를 한번 그 생각을 염두하시고 첫 번째 쓰기 전에는 항상 내가 오늘은 최고의 작가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눈을 감고 한 10분 정도, 10초 정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럼 그 잠재의식을 갖고 쓰다 보면 정말 더 잘 써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 강의를 들으면 항상 한 번씩은 해보세요. 그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강의라는 게 강의만 주구장창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독자처럼. 강의 수집자라고 하죠. 수집이 되지 말고 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런 다른 강의를 듣더라도 강의나 책에서 적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게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게 배우시는 이유가 시간을 내서 왔는데 안 하면은 또 그것도 아까운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안 들어오신 분도 좀 안타깝긴 해요. 같이 하고 싶으면 되는데 너무 좀 자율적으로 맡겨놨지 못했고 좀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겁니다. 글쓰기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쓰는 것보다 어떻게 하자? 구성 방식을 먼저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구성 방식을 먼저 생각하고 서론 본론 결론 있죠. 서론 본론 결론 예를 들어서 가장 서론 그 기본적인 게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이잖아요. 우리가 글쓰기 하는 게. 그 구성 방식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그 주제를 받았으면은 구성 방식을 짜놓고 어떤 그 뭐 기승전결에 되면 기에는 내가 어떤 키워드를 넣고 승에는 어떤 키워드를 넣고 뭐 절정에는 어떤 키워드를 넣고 결과는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키워드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적거든요. 근데 그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뭘 먼저 쓸지 배치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한 문장 키워드를 단어로 쓰든 문장을 먼저 써가지고 그거를 살로 묘사를 해가지고 더 늘리면 어때요? 글쓰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구성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나 뭐 항상 책에 나오지만 집이나 건물 지을 때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를 먼저 하고 지으니까 어때요? 그걸 보고 우리 레고 만들 때도 어때요? 레고 매뉴얼을 보고 그걸 보고 만드니까 더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글쓰기도 프레임이 있으면은 그 프레임에 따라서 써지면 더 수월하게 시간을 단축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넣어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일 첫 번째 구성 방식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방식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을 설득하는 글, 아니면 뭐 동기부여시키는 글, 아니면 뭐 영수 씨가 나는 이래야 됩니다.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구조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랩이라고. PREP 해서 영어 발음이 안 좋긴 한데 P가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두가식, 미가식, 양가식이 있잖아요. 두가식은 뭐예요? 주제를 처음에 하고 풀어 쓰는 거죠. 미가식은 뭐예요? 설명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거예요. 양가식이 처음에 주장하고 마지막에 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처음 쓰는 사람들한테는 양가식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양가식이 이 프랩 구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P가 PREP에서 프랩 구조가 P는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한 뒷받침하는 근거를 내가 갖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E가 이제 증명하고 예시하는 거고, P가 다시 핵심을 강조하는 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썼는지 제가 블로그 글에 쓴 거 보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글에서 가장 좋냐면은 만약에 그 영수 씨나 만약에 지은 쌤이 뭐뭐 하는 방법도 있죠. 어떤 노하우를 쓴다. 그게 할 때 프랩 구조를 가장 쉽게 쓰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봐요. 쭉 앞에는 그냥 이제 첫머리처럼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내가 왜 머리가 아픈지 뭐 이런 게 우리 그냥 상황 설명을 먼저 하나 더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잠시 잊고 머리가 복잡할 때 쓰는 방법을 다시 떠올렸다. 이 방법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이게 P예요. P. 이게 P예요. P. 이게 P예요. 그 다음에 이제 R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줘야 되겠죠.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글을 씁시다. 그 근거가 머리가 아프니까 복잡할 때 비워내자는 글을 나는 근거로 해서 3개를 해서 글을 쓴다 해가지고 천천히 이제 그 글을 씁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뭐다? 이게 R이다. R. 리즌. 그 다음에 이게 E가 되는 거죠. E. 글을 쓰자고 하니까 그거는 예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개를 쓴 거죠. 글을 쓰고 또 그 근거가 산책을 하자. 산책을 왜 하자?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용한 곳에 책을 가서 읽자. 그게 R이고 이게 E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도 머리를 비우는 게 도움이 된다. 써보자. P. 그래서 PREP 딱 맞죠. 구조가.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노하우, 어떤 방법. 그러니까 영수 씨나 지은 선생님이 만약에 전자책을 쓰고 싶다. 그럼 뒤쪽에 아니면 책 쓰기 하고 싶다. 무슨 방법도 쓸 때 있잖아요. 이 방법대로 써보세요. 이 PR, 그 피로 프랩 구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님 중에 김종원 작가님이라고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문학 작가라고 유명하신 분. 그 이지성 작가랑 같이. 그래서 혹시 모르시면 한번 쳐보세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분이 이런 구조로 많이 쓰세요. 그래서 만약에 영수 씨나 지은 쌤도 만약에 무슨 노하우다 내가 블로그에 어떤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럼 가장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프랩 구조예요. 그리고 그 무슨 송숙희 선생님, 글쓰기 선생님 여자분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뭐 하버드 글쓰기 뭐 비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뭐 오레오라고 있어요. 오레오 뭐 기법이라고 있는데 그 오레오는 프랩 구조를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어피니언으로 해가지고 어피니언, 리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프랩 구조가 가장 이게 우리가 쓰는 아까 노하우 제가 보여드린 대로 쉽게 쓸 수 있는 구조다. 아시겠죠? 오늘부터 무슨 방법, 노하우들은 이 구조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리즌을 이 근거하는 걸 3개로 놓고 그래서 이게 이 프랩 구조가 글쓰기가 아니라 만약에 지은쌤이나 영수씨가 스피치를 할 거예요. 강의를 할 거예요. 5분 스피치, 10분 스피치 할 때 이 프랩 구조로 얘기를 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사람의 기억 속에 사람이 방법을 알릴 때 3가지 가지는 기억을 잘 한대요. 그래서 보통 3가지 방법을 주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 프랩 구조다. 이거는 이제 무슨 노하우나 방법, 그러니까 논증하는 글을 할 때. 그리고 에세이나 자기계발서 때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경험, 감정, 결론, 인용.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경험, 감정, 인용, 결론. 그게 가장 우리 일상글을 쓸 때 쓰는 구성 방식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같이 쳐보세요. 프랩 구조. 프랩 구조는 어떤 방법을 알릴 때, 방법을 알려주는 글은 프랩 구조다. 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2개만 기억을 하시면은 그 2개만, 그 2개를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면 어떤 글이든 쓸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상 글쓰기는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이렇게 쓴다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뭐 노하우나 방법을 알려주는 보다 프랩 구조로 쓰자.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2개의 그 구성 방식을 갖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장르 글쓰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 구성 요소를 더 응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제가 글쓰기 책을 추천을 많이
다 많으면 안 드리는데 항상 추천드린 책은 딱 두 권이라고 인데 하나는 강원곡의 글쓰기. 그 책을 항상 사가지고 갖고 계세요. 제가 갖고 있는 글쓰기 책은 다 많은데 제일 글쓰기도 집대성한 책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글쓰기 책이 그 한 권만 있으면은 글쓰기 막히다가 찾아봐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스테디셀러죠. 그 책도 한 권은 나탈리 골드버그의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두 권을 갖고 계시면은 웬만한 글쓰책은 딴 건 안 보셔도 돼요. 플러스로 9월 말 10월 초에 나올 제 글쓰기 책을 한번 봐주시고 그 두 권에 비하면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아마 수월하게 쓰실 수 있게 썼기 때문에 잠깐 홍보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강원국 글쓰기 나온 책에 이 구성 방식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그거를 인용을 한 거니까 한번 볼게요. 칼럼글은 아까 제가 말씀 기승전결, 소론, 본론, 결론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글쓰기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경험, 감정, 인용, 결론 그 다음에 뭐뭐 노하우는 프레 구조로 쓰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칼럼은 어떻게 쓰냐면 칼럼 보니까 칼럼은 어떤 문제가 있고 진단이고 해법으로 이렇게 쓰래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영수 씨가 칼럼니스트 돼가지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글을 썼다. 아니면 우리 지은쌤이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때리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어떤 현상을 써야 되겠다. 이런 걸 썼을 때 보니까 처음에는 서론의 현상을 쓰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모델하우스가 떴다. 강남시가 얼마나 올랐다.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으면 어때요? 그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뭘까?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해법이 뭘까? 칼럼 글은 현상, 진단, 해법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칼럼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지은쌤이 만약에 학교에서 칼럼 쓴다고 의뢰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쓰실 거예요? 난 선생님이 어떤 문제, 어떤 그 주제에다 문제점을 쓰겠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이 일어난 원인을 쓰겠죠. 그 원인을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뭘까? 이렇게 딱딱딱 쓰면은 그게 하나의 칼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럼 글은 한글로, 우리 한글 많이 쓰잖아요. 한글로 썼을 때 A4 한 장이면 딱 한 장. 그래서 신문 사설이나 그 인터넷에 지금 신문 칼럼 글이잖아요. 그거는 딱 한 장, 한 장. 그래서 제가 항상 영수씨나 진수한테 이렇게 제가 드리는 그냥 권고는 뭐냐면 블로그 글을 쓸 때 있잖아요. 블로그 포팅 하실 때도 지금도 잘 쓰시는데 한 장에서 한 장 조금 넘게 쓰세요. 그게 딱 블로그에서는 칼럼 글 수준이 딱 분량이 맞거든요. 블로그 포팅. 그래서 한 장 정도, A4 한 장, 글자 크기 10에 자간 160% 해가지고 한 장 정도 크게. 그래서 그 정도 양으로 해서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홍보하는 글도 보면은 특징, 장점, 이 캐텍슨으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강의나 어떤 거를 제품 판단했을 때 이게 장점을 처음에 써주고 그 다음에 이익과 혜택이 있다고 두 번째 써준 다음에 특징 앞에다가 어떤 미끼 문구도 써가지고 하고 마지막에 이거를 사면은 어떤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 기능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논증하는 글이 아까 말씀드렸죠. 주장, 이유, 근거, 예시, 재주장. 이게 아까 뭐였어요? PREP, 프레코즈였죠. 그러니까 논증하는 글이 아까도 말씀드린 노하우나 이런 게 프레코즈랑 똑같다. 그래서 이런 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하찮게 교회에서도 보면 기도문에서도 찬양, 은혜에 대한 감사, 회개, 강구, 다시 감사, 아멘 이런 식으로 다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글을 쓸 때 지은쌤이나 영수쌤들이 계속 글을 이제 매일 쓰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구성 요소를 좀 다변화 시켜가지고 내가 어떤 글을 써볼까 이렇게 구성 요소를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키워드를 넣고 배치한 다음에 한번 글을 늘려서 쓰는 게 가장 빠른데 그것도 응용을 한번 해봐라. 한번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다 1번. 나는 못하겠다 2번 한번 쳐주시겠어요?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잘 쓰고 계시니까 이제는 구성 요소를 한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변화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장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장은 어떻게 쓰자?
지난주 다시 말씀드려요. 문장은 제일 쓰는 게 한번 저기 채팅창 적어도 문장은 짧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문장은 짧게. 단문으로 쓰자. 채팅창 적어보세요. 문장은 짧게. 그것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장은 쓰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것들을 번역하자는 거예요. 이거에서 하나 더 제가 추천해드리면은 이 책이 보이실지 모르는데 글 잘 쓰는 법 그딴 건 없지만 책이거든요.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되게 가벼워요. 가볍게 쓴 책인데 제가 읽었던 글쓰기 책 중에서도 손에 꼽는 책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나온 얘기인데 문장의 머릿속을 떠오르는 말, 그러니까 이걸 심상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심상에서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형상, 그 심상을 말로 번역한 거다 문장이. 그러니까 처음 쓸 때 초고를 쓰실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떠오르는 거를 그냥 문장으로 쓰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고쳐 쓰고 고쳐 쓰면서 문장을 짧게 바꾸자. 그게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글쓰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은 뭐다? 내 심상에 떠오르는 것이 뭐다? 심상을 말로 번역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초고를 쓰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쉽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문장은 짧게 쓰고 쉽게 쓰자. 이게 핵심이다. 문장은 단문이라는 말이 왜 가독성 있게 읽자라니까 항상 짧게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초고 쓰실 때도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익숙해지면. 그래서 그냥 나는 뭐뭐는 뭐뭐 하자,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쓰자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첫 문장을 그럼 어떻게 쓰느냐 한번 방법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 갖고 패턴화 시키면은 진짜 그냥 이게 공식이죠, 공식. 거기 하나만 갖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글쓰기 책에서 빼고 해가지고 정말 쉽게 쓰는 방법. 제가 적으니까 가장 쉬운 것들만 적어놓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엑기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미 두 분은 쓰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몰랐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한번 그렇게 해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 문장은 책에 나온 인사구조나 명언으로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노래 가사나 드라마 영화 대사도 좋고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구절이나 명언을 찾아 첫 문장에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책 썼던 모멘텀이나 미친 시페로 책 같은 거 보면은 제일 앞에 명언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제가 배우고 제가 책 제목에 적어했던 이거였거든요. 그 주제에 맞는 명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명언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즘 인터넷 잘 되어 있잖아요. 구글에서도 구글에서 뭐뭐 명언 치시든가 아니면 네이버에서도 뭐뭐 명언 치시는 그 주제에 맞는. 그러면 위인이나 좀 유명한 셀럽들이 그 주제에 맞게 이야기한 명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쓰고자 하는 그 세부 주제에 어울릴 수 있는 구절이나 명언을 고르세요. 그러면 또 질문 나오겠죠. 이미 죽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만약에 명언을 썼을 때 저작권에 안 걸리니까 안 걸립니다. 왜? 만약에 지은쌤이나 공수씨가 페리스 힐튼 유명한 셀럽 페리스 힐튼의 어떤 명언을 갖다 썼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쓴 글을 한글로 썼어요. 페리스 힐튼이 한글을 못해요. 와가지고 이메일로 항의를 하겠죠. 영어로 오겠죠. 그걸 일일이 그 바쁜 사람이 다 뒤져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셀럽이 쓰는 뭐나 할 때는 그냥 가져가도 된다. 그런 판례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이게 내가 생각했으면 간이 좀 소심하다 그런 분들은 그냥 예전에 돌아가셨던 분들 명언을 많이 쓰셔도 돼요. 저작권이 소멸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70년 뒤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죽고 나서 나중에 제 책을 인용을 할 수 있다. 제 책을 마음대로 인용할 수 있는 게 그 저자가 죽고 70년 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영주 씨는 진우 선생님이 내가 다른 책에서 인용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성경, 바이블, 성경책, 그 다음에 이솝우화, 그 다음에 고전, 옛날에 중국에 나온 논어나 이런 세 권은 마음대로 인용하셔도 돼요. 왜? 저작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쓰실 때 그냥 난 모르겠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라고 칭송받는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꼭 읽어봐야 하는 것들 보면은 뭐 호불호가 있지만 성경 같은 경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읽잖아요. 왜? 인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서 갖고 와서 뭐 성경의 한 구절을 써도 되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어떻게 쓰자? 명언으로 한번 써보자. 아시겠죠? 명언으로. 두 번째는 어느 특정한 나라에 있어서 사건으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19년 전에 어제 도쿄올림픽 개막식 했었잖아요. 그런 큰 메가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했을 때. 근데 우리가 특히 기억나는 날이 언제예요? 뭐 4강, 얘는 2002년도에 그때 몇 살이신지 몰랐지만 그때 기억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그 이후에 기억들이 있거나 저는 제가 2002년에 제가 25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복학한 애였어요. 대학교 3학년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2002년도에 어마어마했죠. 막 저는 그때 기숙사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자취할 때인데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뭐 이제 복학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시험도 안 보고 축구 보러 가고 이런 그런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한번 그 특정한 날에 있었던 사건을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축구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라면 2002년 뭐 새벽에 있었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첫 줄을 쓰는 거죠. 그런 묘사를 하고 그리고 뭐 군대 있을 때 화생방을 들어가는데 내 생애 최악의 경험이었다 이런 식으로 처음 그냥 쓰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지은쌤이나 영수 씨의 그 개인적인 인생에서 개인적인 인생, 자기의 어떤 특별했던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떠올려서 첫 문장을 쓰시는 거예요. 내 생에 잊지 못할 기억이 있다. 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에 그런 있었던 사건으로 시작을 해보자라는 게 세 번째는 어디에 간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을 봤다. 기억이 안 나면은 지금 만약에 지은쌤이 커피숍에 있으면은 내가 어떤 커피숍에 갔다. 내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을 봤다. 뭐 영수 씨도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 책을 보다가 누굴 봤다. 이걸 첫 문장에 쓰는 거예요. 그냥. 장소, 사람, 관찰에 대한 거를 첫 문장을 써보자. 그 주제에 맞는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주제를 줬는데 아니면 오늘 쓰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그 글감을 찾았을 때 그 글감에 대한 처음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면 어디 어디 간 적이 있다. 어떤 사람 갔다.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을 쓰시면 그 다음에 어때요? 왜 갔는지 나오겠죠. 내가 여기 간 적이 있다. 뭐뭐 때문에 가봤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이 나오고 세 번째 문장에서 그렇게 쭉쭉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세 번째는 뭐다? 장소, 사람 관찰하면서 이런 식으로 써보자. 네 번째는 아까 첫 번째랑 똑같아요. 사자성어나 속담, 격언을 한번 써보자. 뭐 사자성어 같은 거, 그 옛날에 뭐 고사성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감탄고투, 사필기정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하나 쓰고 이 뜻이 뭐다. 근데 오늘은 내가 이 고사성어가 떠오르는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어때요? 수월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오늘 날씨. 그냥 아침에 오늘 이런 글 쓰는 거예요. 오늘 황래 작가님이 맨날 왜 그 강의를 아침에 할까? 토요일에 더 자고 싶은데 미치겠다. 오늘 날씨는 덥다. 안 그래도 졸린데 더 덥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덥다. 계절이나 날씨에 관한 것도 한번 써보자. 어떤 주제가 주었을 때 비가 내렸다. 그럼 비가 왜 내릴까?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첫 문장에 계절이나 날씨에 대한 얘기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곱 번째가 그냥 나는 모르겠고 그 하루에 있었던 일, 일상이나 평범한 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서 지은쌤이 황 작가한테 전화가 왔다. 글을 잘 쓰시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일상적인 그 친구나 지인들한테 내가 뭘 했는지 아니면 누구를 만났는데 오늘 누가 상담을 했다. 아니면 첫 문장에 내가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첫 문장 쓰면 되겠죠. 하루에 있었던 평범한 일을 시작하고 그거에 대해서 묘사를 시작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첫 문장을 갖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덟 번째가 아예 그냥 나는 뭐뭐를 좋아한다, 뭐뭐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주제를 줬을 때 내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다. 나는 행복을 좋아한다. 뭐 나는 행복을 싫어한다. 그러면 뭐뭐를 좋아한다, 뭐뭐를 싫어한다면 그 다음 문제에 뭐가 나올까요? 그 이유가 나오겠죠. 왜 싫어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그러면 더 문장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진짜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여덟 번째를 많이 사용해요. 이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대상을 좋아한다. 그럼 그거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쭉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강의 연결법이라 해가지고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생뚱맞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주제를 두 개를 강제로 연결시키는 강제 연결법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유법 중에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이따 말씀드리는데 이 강제 연결법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글쓰기가 많이 는다. 왜? 전혀 다른 두 개를 연결시켰을 때 생각을 해서 문장을 짜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상상력이 더 커지거든요. 글쓰기에서도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스킬 하나 중에 이 강제로 두 개를 연결시켜보자. 그래서 만약에 독서와 글쓰기는 나는 실천이다. 뭐지? 나 아까 지은쌤이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매일 쓰는 걸 어떻게 하시냐? 저는 이게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한테 독서 글쓰기 나는 매일 해야 되는 실천이다. 어울리지 않는 건데. 그럼 만약 거꾸로 지은쌤이 영수 씨한테도 독서와 글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은 다른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거를 연결시켜서 첫 문장에 적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꼭 할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독서 글쓰기는 왜 실천이지? 그럼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의를 쓰거나 아니면은 두 개를 연결시키거나.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가 오늘 뭘 글을 써야 돼 안 떠올라 그러면은 그냥 그 어떤 그 주제에 대한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봤다. 이걸 첫 문장 쓰세요, 그냥. 그 주제에 대한 거를 국어 사전을 찾아봤다. 뜻이 이렇더라. 근데 제 블로그 글 많이 보시면 그런 거 많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되게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첫 문장을 쉽게 쓰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첫 문장을 쉽게 썼는데 마무리도 좀 중요하잖아요. 다 썼는데 마무리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마무리하는 글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를 다시 강조하거나 내용을 요약하자. 그러니까 양반식으로 쓰자라는 거예요. 프랩 구조의 P. 앞에 했지만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를 하자. 간단하죠. 두 번째, 반전의 묘미는 뭐냐면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좀 이제 뭐 탄력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뭐 에세이나 자기계발이나 뭐 어떻게 썼을 때 진쌤도 막 쭉 쓰다가 행복하자고 했는데 뭐 마지막 한 줄에 그래도 니들도 행복하냐? 아니면 뭐 나는 솔직히 요새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러면 한번 이렇게 꼬는 거죠 글을. 그런 식으로 한번 또 꼬면은 너무 꼬면 안 좋은데 이렇게 한번 혹시 꼬면은 좀 유쾌하게 끝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냥 한번 근데 많이는 안 쓰겠죠. 그리고 좀 이렇게 재밌는 글 쓸 때 이런 반전의 묘미를 많이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반전의 묘미라는 게 뭐 제가 군대를 2번 갔다는 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깼더니 꿈이었다. 옛날에 보면 뭐 그 박신양하고 그 김정은 나왔던 드라마 그 파리의 연인 같은 것도 오티스 둘이 막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뭐였어요? 한바탕 꿈이었다로 끝났잖아요. 욕 엄청 먹었잖아요 그때 허무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반전의 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글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주죠? 반전을 잘못 주면은 그런 식으로 되게 독자들한테 더 어이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거는 이 마무리는 조금 그냥 글이 진짜 수월하게 좀 많이 익숙해졌을 때 한번 써보시라는 거고 세 번째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내가 행복하자라는 글을 썼으면 마지막에 나도 요새는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해갖고 거기서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고 거기서 한 번 더 나가면은 4번에 독자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나도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겠다 하고 끝냈는데 그 다음에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행복을 위해서 더 한번 같이 한번 노력하면 어떨까? 그러면 어때요? 독자들한테 마지막에 결론 내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끝내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거꾸로 아까 첫 문장 시작할 때 명언이나 속담을 넣었는데 마지막에 배치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마지막에 배치를 해보면은 이게 더 오히려 결론을 더 강조를 시키기 때문에 더 깔끔한 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은쌤이나 영수씨도 그 글을 쭉 쓰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명언을 딱 넣어봐요. 그러면은 결론 냈는데 이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더 사람들이 딱 이 각인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말하지만 뭐 미사여구나 이런 거 쓰지 말고 담백하게 쓰자고 했잖아요. 그래도 어떤 표현력을 조금 넣으면 좀 글이 세련되지기 때문에 한번 그것만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비교하고 대조만 잘해도 잘 쓴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하고 대조처럼 써도 되는데 쓰다가 한 일부분만 어떤 문단에서만 한번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비교, 대조 같은 경우는. 비교는 같은 대상을 비교하는 거고 대조는 같은 대상을 다르게 비교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운전과 글쓰기를 비교한 글이에요. 운전은 출발지가 있다. 근데 글쓰기도 사진을 좀 잘못 찍어서 죄송합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게 문장 하나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운전도 출발하는 게 있고 글쓰기도 단어부터 시작한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운전은 도착하는 지점이 있다. 주제 핵심 메시지가 글쓰기의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쓰다 보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유법은 두 개만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던데 아까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비교법과 운유법이 있습니다. 더 많긴 한데 우리가 뭐 문학작품 쓸 건 아니고 뭐 국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우리는 알자는 거예요. 직유법과 운유법이 있는데 직유법은 뭐다? 직접적으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뭐뭐 같이, 뭐뭐 같은. 그래서 쟁반같이 둥근 달, 꽃방같이 생긴 형상물, 뭐 이런 식으로. 뭐뭐 같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비유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직유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은유법을 쓰자. 그러니까 은유법은 뭐냐면 은근히 간접 비유를 한다는 생각, 은근히 돌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유법. 그래서 은유법은 뭐뭐는 뭐뭐다인데 아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간접 연결법하고 같다고 했었어요. 강제 연결법. 그래서 텔레비전하고 바보상자는 사실 많이 들어갔지만 전혀 생뚱맞은 두 개 단어를 연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은쌤이 뭐 학생들을 알려주는데 뭐 학생들한테 뭘 알려줄 때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두 개를 갖고 직유랑 다른 거는 직유는 똑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비유를 하는 거고 은유는 서로 다른 거를 은근히 이걸 비유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은유법을 많이 쓰다 보면은 글이 좋아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은유법에 대한 것을 강제 연결법으로 한번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확장시켜서 글을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비유법은 이렇게 한번 쓸 수 있는 것만 해주고 글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세이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세이를 쓰고 싶다는 분들은 딱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에세이가 뭐예요? 수필, 산문, 일상을 쓰는 글이에요. 에세이는. 에세이는 일상을 쓰면서 만약에 지은쌤이 오늘 우리 애들하고 있었던 일을 쓰거나 아니면 영수 씨가 아니면 뭐 어디 직장이나 아니면 어디 뭐 저기 나갔을 때 친구들하고 뭐 술 한잔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남자들끼리 뭐 운동하는 얘기거나 이런 모든 일상을 쓰는 글이 에세이다. 수필이다. 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것들. 그래서 에세이를 쓸 때는 주제를 잡을 때는 딱 하나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적든 많든 누구나 살면서 좋았던 추억이나 슬프고 아팠던 경험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자신에게 강렬하게 남아요. 그래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한번 눈을 감고 써보자는 거예요. 그런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끝나면 뭐 시간이 된다 그러면 주말에 한번 지은쌤이나 영수 씨도 내 좋았던 추억이나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주제를. 그래서 그걸 갖고 소재를 써보시는 거예요. 그럼 소재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좋았던 추억, 아팠던 경험을 찾았으면은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면을 아까 첫 문장 제가 알려드렸던 뭐 그런 킬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글은 세부적으로 묘사를 잘해야 돼요. 왜? 독자들이 상상을 해야 되니까. 이 앞으로는 글을 내가 슬펐다, 기뻤다 이렇게 한 줄 쓰는 게 아니라 그 슬펐던 상황이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야 돼요. 에세이가 특히 그래요. 에세이는 왜냐하면 이걸 읽었을 때 독자들이 그 같은 경험을 했거나 같은 그런 어떤 체험을 했던 그런 공유를 해가지고 위로를 받거나 공감을 해야 되는 글이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술을 해주자. 너무 막 자세하게 서술할 필요는 없고 그 자세한 그 상황만 사건이나
근데 잘못 너무 또 막 19금 뭐 이런 얘기 쓰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게, 그래서 만약에 뭐 진쌤이 뭐 예전에 뭐 남자친구 헤어졌다 뭐 이랬다가 예를 들어서 왜 헤어졌을까, 그 상황을 이제 쓰는 거죠. 이 나쁜 놈아, 나 버리고 가더니 잘 사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글들을 막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이입이 되면은 이제 영수 씨가 만약에 이런 지은쌤이 읽었던 글을 보고, 아, 그래. 이렇게 헤어지는 거구나. 이별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자는 거예요. 제가 여기 썼지만 왜 묘사를 쓰자? 감정 특히 드러나게 비유를 써서 독자로 판단이 중요하다. 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독자가 이 그림에서 생생하게 묘사한 장면, 상상을 하면서 화자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독자들한테 맡기자라는 거예요. 묘사를 하는 이유가. 아시겠죠? 그 경험은 항상 생생하게 묘사를 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에세이는 일단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세이 글은 솔직하게 쓰자. 그래서 글이 좀 투박하더라도 어떻게 하자? 솔직하고 담백하게 내 얘기를 드러내면 된다. 그래서 에세이는 이렇게 써가지고 해서 제가 에세이 책을 3권을 냈거든요. 그렇게 쓴 책들이 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아, 이노마가 20대 시절, 30대 시절 어떻게 살았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리뷰 쓰는 방법은 한번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했었죠. 한번 복습한다는 선생님 치고 오늘부터 지은쌤이나 영수씨가 만약에 책을 읽고 내가 리뷰를 쓰고 싶다.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글은 구성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이 구성 방식 갖고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서론에는 내가 이 책을 왜 읽었을까를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이 책도 한번 영화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이 책에 대해서 목차 소개만 일단 해주자, 저자랑. 그거까지가 서론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보여주면 뭐가 된다?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내 책을 읽었을 때 인상 깊었던 이 구절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한번 소개를 해주고 그 내 생각을 적어보자. 그게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에서 이 책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서 결론을 내자. 이 책을 어떻게 읽었고 이 책의 키워드가 뭐고 난 이 책을 읽었을 때 다른 분한테 어떻게 추천을 해줄 수 있을지, 책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기본 구성을 갖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쉽게 쓸 수가 있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만들었는데 잘 쓴 서평들을 많이 뽑혀가지고 그래서 추천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가서 지은쌤이나 우리 영수씨만의 리뷰 한번 또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더 추가를 하든 여기 더 빼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본계적 독서법 아시죠? 본계적.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이 3가지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분도 많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제 독서 노트 하나 만든 거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독서 노트도 한번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독서 노트는 이거랑 좀 달라요. 그거는 보시면은 금방 적용이 되실 거예요. 한글 파일로 만든 거니까 이따 한번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온라인 글쓰기 비법은 항상 똑같은 얘기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은쌤이나 영수씨도 블로그를 하시잖아요. 블로그의 정체성부터 일단 찾자. 내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좋아하는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자. 문학책이냐, 육아냐, 아니면 뭐 저기 재테크냐, 아니면 뭐 저기 하여튼 그런 분류되는 게 있잖아. 비즈니스냐. 그런 블로그 정체성의 큰 키워드를 만들어 놓고요. 큰 주제를 일단 정해 놓고 그거에 대한 세부 주제를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저는 제 블로그 카테고리가 문학책이기 때문에 책에 관한 얘기거나 아니면 글에 대한 얘기가 주 카테고리죠. 그래서 매일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올리다가 어떻게 된다? 반응이 온다. 두 번째는 제가 시간을 정해서 쓴다는 게 어떤 거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시간을 보자라는 거예요. 아침 6시, 8시 미라클 모닝 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시간, 그 다음에 점심시간 12시, 1시, 그 다음 또 퇴근하는 시간 6시, 8시 저녁, 그 다음 자는 시간 10시, 12시. 그 4시간대가 가장 사람들이 몰린다. 왜? 출근 퇴근하면서도 핸드폰으로 블로그 글 뭐 기사 볼 거 아니에요. 점심 때도 쉬잖아요.
그런 글에 대해서 그때 시간을 맞춰서 올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는 미리 전화 써놓고 예약 포스팅을 걸 수가 있잖아요.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시간대에 글을 올려보자. 그러면은 같은 주제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막 유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응이 없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쓰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쓰면 1명, 2명 왔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쓴 거를 계속 단톡에도 공유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또 알려드리면은 지윤쌤이나 영수씨가 만약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활동을 하는 단톡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픈 채팅방 같은데. 그런데 다 그냥 뿌리세요, 그냥 내 글을. 그러면 들어오면은 거기서 또 유입이 많이 돼요. 반응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한 가지 글을 블로그에 썼으면 브런치에도 쓰고 페이스북에도 쓰고 유튜브 영상도 찍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 소스 멀티 유즈라 해가지고 하나의 소스를 멀티 유즈 다방면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SNS를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무식하게. 제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원 소스 멀티 유즈 해가지고. 근데 그 말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를 쓰셨으면 지은 선생님이 쓰셨잖아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채널을 다 다변해가지고 페이스북이든 뭐 인스타든 그걸 다 올리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쓴 걸 다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NS 이웃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돼서 네이버에 도서 인플루언서가 된 이유가 그렇게 된 원소스 멀티 유즈 방법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제가 무료 특강 때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방법 자체가 무식하긴 한데 SNS를 가장 빨리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블로그만 하지 마시고요. 블로그 썼던 글을 그대로 어떻게 하자?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냥 계속 갖다 붙이세요, 그냥. 저는 그래서 하나 쓴 거를 다 돌려요, 계속. 그러니까 채널이 계속 커지는 거. 근데 이제 단점은 뭐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건좀 복붙이 되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저품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을 쓰면은 영상도 찍어서 유튜브에 같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구독자가 빠르게 늘었어요. 유튜브도 지금 보면 구독자가 1080명 정도 됐거든요. 일반인 구독자 치고는 1000명이 넘으면 그래도 많은 거잖아요. 아직 그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안 돼서 수익화를 못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키우면은 똑같이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유튜브로 시작을 못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글 써가지고 줌으로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제 영상 보면 다 줌으로 찍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 영상도 찍다 보면은 강의처럼 이렇게 말도 연습이 돼요. 저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혼자 찍다 보니까 제가 말을 잘한다는 생각은 아직도 못 해봤는데 그래도 조리 있게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막힌 적 없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원소트 멀티 유저를 글 쓰고 말하고 계속 연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SNS 체험을 키우고. 그래서 만약에 1인 기업을 꿈꾼다 하시면은 원소스 멀티 유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SNS 채널이 있어야 내 강의도 팔고 내 책이 나오면 홍보도 할 수 있고 그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쌤이나 영수씨도 만약 1인 기업을 꿈꾼다 하시면은 일단은 SNS 채널부터 키우는 거를 먼저 원칙으로 한다. 그 방법보다 이 온라인 글쓰기 도구를 이용해서 일단 글을 쓰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다양한 채널에 똑같은 콘텐츠를 계속 뿌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란 내 콘텐츠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게 뿌려지면은 들어왔을 때 황상렬이라는 사람은 책하고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각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막 돈 몇십만 원 주고 뭐 1인 기업 되는 방법 이런 거 배우지 마시고 일단 SNS 채널을 내 콘텐츠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 매일 지속하자. 그러면 그게 1인 기업에 대한 내 퍼스널 브랜딩이 가장 쉽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정약용 아시죠? 다산 정약용. 글을 쓰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산 정약용을 못 피해가요. 왜? 이 사람은 평생 읽고 쓰는 사람을 실천했고 근데 다산 정약용은 근면하고 성실함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천재. 이미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외모도 어때요? 외모도 되게 잘생겼다고 했죠. 기티 난다 가지고. 탤런트 중에 정혜인 아시죠? 정혜인 안다. 알죠? 아시죠? 정혜인이 다산 정약용의 직계손이에요. 다산 정약용이 증조 할아버지인가 고조 할아버지 하여튼 뭐 몇 대손 할아버지인데
정의인 얼굴 보면은 정약용이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정조가 진짜로 그런 말이 있어요. 정조가 키도 크고 막 허옇게 생긴 기생처럼 생기니까 존엄한은 글도 잘 쓰고 뭐 머리도 좋은데 외모도 그래서 여자들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정약용 실제로. 그래서 기생들한테 막 글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선물도 많이 했다는 그런 그 야사에 보면 그게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배 갔을 때도 또 뭐 하여튼 여러 여자들이 막뭐 이렇게 다산의 여인들 해가지고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런 사람인데 뭐 그건 여담이고 그 정약용도 그 500권, 600권 책을 썼잖아요. 18년도 유배 생활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이 글 쓰는 법을 어떻게 방법을 정리를 한 건데 보여드리면 글을 쓸 때는 가닥을 잘 잡아야 한다. 적절한 예시와 알맞은 이유, 글의 설득을 강화한다. 무작정 늘어서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글 쓴 사람이 흥분하면 독자들을 매면한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이 네 번째예요. 만약에 진쌤 영주 씨가 막 흥분을 해요. 화가 나요. 아이씨 오늘 쟤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화가 나. 부모님 나도 무시했어. 친구가 막 흥분을 하잖아요. 글을 쓰면 그대로 드러나요. 글도 감정과 연결이 된다 했죠. 저도 제가 써봤는데 글을 딱 읽잖아요. 화가 날 때 글을 쓰면은 그 글에 화가 보여요.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글이. 그럼 그런 걸 올리잖아요. 독자들 반도 똑같아요. 어디 아프세요? 왜 화가 나셨죠?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흥분했을 때는 웬만하면 쓰지 말자라는 게 정약용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쓰는 사람이 아까 말이 많으면 길에 힘이 빠진다. 뭐였어요? 장황하게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조목을 갖춰 신뢰를 얹어야 글에 힘이 붙는다. 조목이 뭐였냐면 목차예요, 목차. 목차를 갖춰서 구성 요소를 갖춰서 신뢰, 예시를 얹어야 글에 힘이 붙는다. 아까 그린 프랩 구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구성 요소. 그다음에 글을 쓰기 전에 먼저 핵심 개념을 잡아라. 제가 말씀드렸죠. 글을 쓰기 전에 구성 요소를 생각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키워드부터 생각해가지고 배치한 다음에 그 글을 늘려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쓰면 글을 쉽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덮어놓고 가지 말고 갈 길을 알고 가자. 작가가 한 가지 주제를 쓸 때 내가 쓰는 방향을 갖고 가야지 이거 썼다 저거 썼다 하면 어떻게 된다? 중구난방이 돼버리니까 좋은 글이 안 된다라는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 이제 몇 개는 알려드리면 또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나만의 스토리텔링으로 풀자라는 거예요. 나만의 스토리텔링으로 풀자. 그래서 만약에 영수 씨가 글을 내가 잘 쓰고 싶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글을 잘 쓰는 방법 첫 번째는 내 얘기를 쓰는데 어떻게 쓰자? 내 경험. 지은쌤이나 영수 씨가 내 경험, 지식, 감정 등을 얼마나 잘 드러내냐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은 어떻게 쓰자? 시간 단위로 잘라서 생생하게 묘사를 하자. 아까 말씀드렸죠. 내 경험은 어떻게 하자? 시간 단위로,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하자는 거. 왜? 독자들이 상상하게끔 그 상황에 만큼 재미를 줄 수 있으니까. 그 지식은 어떻게? 좋아하는 지식을 쉽고 재밌게 쓰자. 그러니까 나만 아는 단어로 쓰지 마시고 뭐 어떤 알려주는 글을 쓰시면은 쉽고 재밌게. 그래서 만약에 있는 독자 수준이 어느 정도로 쓰자라는 내용 쉽게 쓰자는 거 어떻게 쓰자는 거였어요? 최소한 13살부터 15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2 수준 사람들이 봤을 때 제 큰딸이 12살이거든요. 제 딸 아이가 읽었을 때도 이게 이해가 갈 정도의 그런 글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이 쉬운 거니까.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쓰자?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되 어떻게? 기뻤다 슬프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 묘사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글을 잘 쓸 수가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독자들은 지은쌤이나 영수씨가 내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관심은 없어요. 진짜로. 그냥 판단할 수 있을 건데 이 글을 내가 읽고 도움이 되거나 공감이 되거나 위로를 받거나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독자들이 이 책을 사는 이유가. 아니면 지은쌤도나 영수씨도 내가 책을 사는 이유가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면 에세이는 공감을 얻거나 오늘 위로를 받고 그런 거지. 이 독자가 내가 글을 잘 쓰냐 못 쓰냐 저자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작가도 독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우리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읽는 독자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과 지식이 어떤 공감이나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만 생각을 하자. 그것만 생각해서 그 사람들 독자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뭔지만 생각해서 그것만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쓴 글을 보면은 읽어도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봐도. 이런 글을 쓰세요.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쓰시는 것들. 그냥 편하게. 아시겠죠? 지금 잘 쓰지 말고 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감이 되는 글을 위주로 쓰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의 글은 어떻게 하자? 한 개의 글은 한 개의 주제만 생각한다. 이것저것 욕심내다가 한 줄도 못 쓰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래서 한 개 주제만 생각을 하자. 단순하게 하나만. only one. only one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글쓰기 강의하면서 필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은 필사를 하시잖아요. 그거를 나만의 문장으로 다시 바꾸세요. 좋은 문장을 내 상황에 대입해서 시연을 계속 하다 보면은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은쌤이나 용수님도 꽤 쓰다가 나만의 문장 쓰지 마시고 가끔은 쓰다가 그 다음 문장 읽을 때 필사했던 어떤 책에서 좋은 구절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와서 그 문장을 쓰시고 주어와 서술어만 지은쌤이나 용수씨 이름을 바꿔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만의 문장을 다시 바꾸면은 어차피 내가 그 책에서 좋은 문장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글이 더 세련되게 보일 수가 있다는 때문에 그런 필사를 했던 거를 내 문장에 넣어가지고 한번 같이 써보자.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체면을 이용해서 편하게 써보자라는 거예요. 글도 의식하시지 마시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첫 문장 시작하는 방법들 쓰시면서 긴장을 풀고 한 개 글에다가 집중해서 쓰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좀 빠져들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쓰다 보면은 어느샌가 몰입해 가지고 쓰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요. 무의식으로 빠진다는 거죠. 무의식으로 편하게 쓰면은 오히려 전개가 더 수월하게 쉽다. 왜? 내가 열리니까. 내가 그때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의식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써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쳐 쓰고 고쳐 쓰자. 고쳐 쓰고 고쳐 쓰자. 채팅창 한번 써보세요. 퇴고. 한 번 쓰고 계속 고치자. 이게 귀에 따갑도록 듣고 귀에 따갑도록 읽으셨을 거예요. 글을 잘 쓰는 방법 중에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내가 썼던 글을 고치는 게 가장 빠른데 사람들이 왜 하기 싫은지 아세요? 초고를 쓰고 썼던 글을 또 읽잖아요. 그거만큼 고역이 없어요. 내가 썼던 글을 또 고치는 만큼 그게 진짜 짜증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고 나서도 계약을 하고 나서 출간까지 퇴고 작업을 3번, 4번 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토 나와요. 내가 썼던 거를 계속 고치는 게 토가 나온다니까, 진짜로. 근데 그거를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다 이해가 돼요. 이만큼을, 그러니까 만약에 지은쌤이나 영수씨도 뭐 석사 이상은 적고, 전 학사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석사 이상, 박사 이상 하는 친구들 보면은 논문 쓰잖아요. 논문도 계속 퇴고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한테 그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초고를 다 써놓고, 그것들을 계속 고치고 하다 보면은, 그거만큼 고역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간할 때마다 막 머리가 되게 막 아파요. 그게 뭐냐면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해가지고 퇴고를 3번, 4번 이상 안 해요. 못 해요. 그 편집자가 5번, 10번씩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얘기해요. 네가 고치라고, 네가. 난 더 이상 못하니까 네가 고치라고. 만약에 영수씨나 지은쌤도 책을 많이 낸다고 했을 때 출판사에서 한 10번은 고쳐야 된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전 3번 이상 못 고칩니다.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모르는 거는 출판사에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 계약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콘텐츠만 주면 계약하니까. 태고는 근데 하면 할수록 글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쳐 쓰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쓰기는 재능보다 노력하고 고치에 따라서 글이 달라진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 한 줄이라도 그냥 쓰는 습관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죠. 매 10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한 줄이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문장을 어떻게 쓰자는 거죠? 내 심상을 쓰자는 거잖아.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형상들을 그냥 한번 적어보자. 끄적어보자. 저는 글감 노트나 제 다이어리를 항상 끄적여요, 그냥. 그걸 갖고 저는 갖고 와서 글을 만듭니다. 구성해가지고. 그런 연습을 해보셔라.
그래서 선배님들이 지은 씨나 영준 씨도 뭐 살면서 지금 다 성인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글을 쓰는데 도움이 돼요. 이제 쓰다 보면은 그 일상 자체가 도움이 돼요. 그 덕분에 저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쓰면서 모든 그런 뭐 결혼 생활 뭐 어떤 이렇게 느꼈던 그런 것들을 그 덕분에 이제 저는 또 내면이 조금 옛날보다는 좀 단단한데 근데 이 얘기를 듣는 때 제 뭐 와이프나 우리 엄마가 얘기를 한다면 아직도 멀었다 얘기하겠지만 저는 글쓰기 때문에 제 내면이 만약에 좀 그래도 단단해진 느낌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글쓰기가 없었으면은 아마 저는 옛날처럼 막내처럼 살았을 거예요. 정말 막내처럼 살았거든요. 저만 아는 이기줘야지. 치유적 글쓰기에 치유적인 힘이 있다는 걸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이 치유적 글쓰기라는 게 이거예요. 일단 힘들다 내가 만약 제 인생에 지금 힘든 상황이다.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다 하면은 그 인생에 지치고 있을 때는 그냥 계속 글을 써보세요. 그냥 느낌 그대로. 이거는 아까 막 뭔가를 막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느낌 그대로 글 한번 써보세요. 그럼 그게 처음에는 그게 있는 그대로 날 거기를 내 다 고백하고 막 고통스러워요. 딱 보면 마주하잖아요. 그 고통과 감정이 추스리기가 힘들어요. 뭐 이별을 했다거나 사별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실연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 배우자가 죽었거나 뭐 아니면은 내가 실직을 했거나 이런 인생의 큰 그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 생겨서 힘들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 그 고통이나 감정을 마주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보니까 저도 쓰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돌아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게 글쓰기의 치유의 힘을 느끼다 저는 그 치유적 글쓰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저는 그 내면의 변화나 나다운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강력한 도구가 두 개인데 저는 독서보다도 글쓰기가 더 나다운 삶, 나에 대한 생각, 왜? 글쓰기는 내 생각을 적는 거니까. 그냥 베껴 쓰는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을 정리해서 쓰기 때문에 글쓰기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와 나다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만약에 있다면 글 쓰는 사람을 좀 같이 좀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같이 치유하고. 그래서 지은쌤도 우리 아이들한테 글쓰기를 많이 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좀 많이 알려주고 했고 영수 씨도 뭐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 글쓰기를 같이 좀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채팅창에 한번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 한번 생각나도 한번 써보세요. 일단 졸음을 깨시고 한번 오늘 내가 만약에 작가라면 송지은 작가, 여영주 작가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질문했어요. 독자가 우리 송지은 작가님께 어떤 질문, 여영주 작가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작가에게. 작가님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했을 때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쳐보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렵나요?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안 그래도 지금 음, 이런 거? 뭐 영주 씨는 뭐 한번 생각이 안 나면 작가님 글이라 우리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무엇을 쓰고 있는 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매일 쓰고 있는가. 작가는 내가 말씀드렸죠. 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쓰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쓰지도 않는데 잘 써야 되겠다. 어떻게 써야 되겠다. 왜 써야 되겠다. 이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일단 제일 본질의 문제보다 지금 내가 매일 쓰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 처음에 우리 지은쌤이 저한테 질문했던 그 첫 마디가 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작가는 뭐다? 매일 쓰고 있는가? 일단 그게 또 중요하지만 두 번째 질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밀려도 내가 평생 쓰고 싶은가? 나는 매일 쓰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나는 계속 쓸 건가? 그 두 가지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작가기 때문에. 왜? 작가는 뭐다? 원래 집을 짓는 거지만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고 글쓰기를 통해서만 실력이 든다라는
아까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의 그 저자 나탈리 골드버그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그냥 평생 가져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 생활이 된. 그러면 글 쓰는 사람으로 사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글 쓰는 사람 하니까 되게 좋거든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그냥 글로 옮겨가지고 그걸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니까 지금. 그래서 글쓰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잊고 살았던 지은쌤이나 영수쌤의 그 삶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항상 쓰다 보면은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재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글쓰기라는 게. 그래서 지난 나의 삶과 평범한 현재 일상 이야기에 나만의 가치에 부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쓰자? 즐겁게 편하게 쓰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남의 글을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글을 편하게 쓰자라는 게 제 모토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피드백을 강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도 못 쓰는데 누가 뭐라. 근데 물론 좀 더 써봤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고 싶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 지금처럼 진원 선생님이나 영수 씨 많은 그런 편한 글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잘 쓰는 글은 없으니까 진원이나 영수 씨의 그런 글을 쓰시라. 자신의 글을 쓰셔라. 그래서 자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신만의 향기가 난다. 황상열은 황상열의 글의 향기가 나고 우리 지은쌤은 지은쌤의 향기가 나는 거고 우리 영수씨는 영수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글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삶이 다 다른데 그 삶을 흉내낼 수는 있겠죠. 그 사람이 썼던 글을 쫓아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본질까지 따라 쓸 수 있을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나밖에 못 쓰는 글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최고의 작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자? 오늘 끝나면은 당장 10분씩 조금씩 쓰자. 그 일상, 취미, 안시사하셔도 해가 경험들을 쓰다 보면은 그게 모아서 어떻게 된다? 선배님이 깜짝 놀라게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마지막이고 항상 제가 글쓰기 강의하면서 마지막에 쓰는 제 시그니처 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구절이에요. 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번 이거 같이 외쳐보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키시고 뭐 너무 크게는 하지 마시고 자, 나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나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될 때까지 쓸 거니까. 될 때까지 쓸 거니까. 계속 쓰실 거죠? 계속 쓰실 거라고 믿고 계속 자기를 믿고 자신만의 글을 쓰시다 보면은 위대한 작가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글을 쓴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모자이크처럼 흩어진 우리 지은쌤이나 영수씨 인생의 조각을 다시 맞추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작업이라는 걸 믿고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앞으로도 매일 한 줄씩 쓰시는 멋진 작가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주시고